안녕하세요. 엄마와의 캐캐묵은 감정을 풀기 위해 사연을 제보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평생 엄마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쏟으며 살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야 저희도 평범한 엄마와 딸처럼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그동안 자식한테조차 자기 마음 편하게 내비추고 기댈 수 없었던 엄마에게 새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엄마와 잘 지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종종 엄마가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런 사연 채널을 자주 듣는 걸 봤거든요. 사연을 듣다가 우연히 제가 보낸 이 얘기도 듣게 될지 모르겠네요. 남아있는 엄마의 인생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얘기해 보려고 보낸 거니까 너무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들어줬으면 싶네요. 저희 엄마 지금은 얼굴에 주름도 가득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 많이 하면서 사셨지만 엄마 얘기 들어보니 옛날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어렸을 때 대궐 같은 집에서 호강하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쫄딱 망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래도 그 공주 같은 천성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지 아빠 살아계실 땐 어쩔 때 조금 눈꼴 시리다 싶을 정도로 저희 아빠가 엄마를 공주님 모시듯이 떠받들면서 사셨어요. 왜 다들 시집가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지키지도 못하는 이빨린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저희 아빤 빈말이라도 본인들이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죠. 제가 봐도 살림이 한참 모자라고 못하는 엄마한테도 맨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입에 달고 살면서 힘든 일 고된 일은 모두 본인이 자처하셨으니까요. 아빠 요 며칠 동안 잠복근무 해야 된다고 그러시거든. 엄마가 얼른 가서 속옷도 좀 챙겨다 드리고 저녁에 드실 도시락도 좀 싸다 드리고 해야겠다. 예지 너도 같이 갈래? 요리도 못하면서 무슨 도시락이야? 아빠 그냥 사 먹으라고 해. 안 그래도 힘든 일 하는 사람한테 엄마 도시락까지 먹으라고 하면 그게 무슨 고생이야? 응? 내가 챙길게 엄마. 원래 엄마가 공주 같다면 딸이 머슴 같아진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엄마랑 말 한마디 안 할 정도로 찬바람 쌩쌩 부는 사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엄마랑 전 꽤나 가깝고 살가운 모녀지간이었어요. 어디 밖에 나가면 워낙 친하게 잘 지내니까 모녀지간이 아니라 꼭 되게 친한 친구 사이 같다고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말이에요. 워낙 칠칠 맞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해야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욕 넘치는데 막상 잘하는 건 별로 없는 집에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하고 딱히 살림을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닌 그런 느낌이요. 여튼 그런 엄마도 예뻐서 죽으려고 하는 아빠가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었죠. 가운데 껴있는 딸이 머쓱할 정도라 인꼬 부부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도 부모님 사이 좋고 화목한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으로 두 분 사이가 저렇게 좋은데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 예뻐하고 존중하는 것만큼 저한테 많은 사랑을 쏟으셨고요. 우리 딸 엄마 따라온 거야? 다들 이리 와서 인사 좀 해줘. 우리 딸 꿈이 경찰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넌 제발 몸 안 쓰는 직업 좀 하라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예지야, 엄마는 아빠 하나만으로도 속이 맨날 타는데 너까지 경찰 한다 그러면 이 아빠가 뭐가 되냐? 저희 아빠는 강력계 형사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고 워낙에 험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빠 말씀대로 가족들은 늘 집에서 마음을 졸이는 날이 많았고요. 그래도 전 아빠가 참 멋있었어요. 경찰서에 가면 다들 저 붙잡고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빠가 제일 존경하는 경찰이라고 말하는 아빠의 동료분들도 좋았고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고요? 물어보면 주저없이 아빠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위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저도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진로조사표에서 경찰이라는 두 글자가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엄만 기어이 딸까지 위험한 꿈을 꾸게 만들었다면서 아빠를 타박했지만 마냥 좋았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한 번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 알지? 우리 딸 경찰 되고 나면 네 경례는 아빠가 제일 먼저 받아줄 테니까 커서 꼭 아빠처럼 훌륭한 경찰 되는 거다. 아마 그 약속이 아빠가 지키지 못한 처음이자 마지막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이라서 합격 소식 엄마보다 아빠한테 먼저 알려줄 거라고 아빠를 붙잡고 방방 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빠께선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고 그렇게 갑작스레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동료 경찰관들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저희 가족에게 연신 사과를 했지만 저희에게 그런 사과가 들릴 리가 없었죠. 우리 예지 아빠 돌려내. 예지 아빠 돌려내라고요. 분명히 위험한 작전 아니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동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 하나 칼 맞는 것도 못 막아내고 대체 뭐 했단 말이야. 나랑 우리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라고. 형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맞았어야 했는데 형님이 저 살린답시고. 평소에도 의리 빼면 시체라고 가족들만큼이나 동료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다운 끝이다 싶더라고요. 조선족 폭력배들과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동료 형사가 칼에 맞을 위험에 처하자 망설임 없이 바로 그 앞에 몸을 날려 대신 희생을 당하셨던 겁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의식이 흐려지던 와중에도 동료 형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족들을 잘 좀 챙겨달란 얘기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란 전 정말이지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놈의 의리가 뭐라고. 차라리 그냥 못 본 척하고 반대쪽으로 냅다 도망쳐서 아빠 목숨이라도 건지지. 항상 위험하고 멋있는 건 아빠가 왜 꼭 다 해야만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급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건지. 먼저 가신 아빠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둘이 남게 되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일들도 마냥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동안 집안의 가장은 분명히 아빠였으니까요. 아빠 앞으로 보험금 나왔고 당분간 우리 둘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야. 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고 있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도 지금 일이랑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설마 우리 두 식구 먹고 살 방법 없을까 하고. 걱정 마, 예지야. 걱정 마. 엄마가 마냥 나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엄만 분명히 아빠와의 결혼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살림만 했었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려워했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가야 하는 일들을 죄다 어려워하셨으니까요. 경제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꾸리고 절 돌보는 역할에만 집중하셨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삶은 어색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셨겠죠. 그러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손 떼고 지냈던 일들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스 점검 신경 쓰는 일이나 생활비를 벌어오는 일까지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물론 아빠가 순직하시고 나서 아빠 이름 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있었지만 제 대학 진학을 위한 등록금과 독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니까 남는 돈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너 다음 달에 개강이지? 개강하고 나서 괜히 용돈 번다고 되지도 않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지 마. 엄마 다음 주부터 공장에 출근하기로 했어. 뭐 공장? 엄마가 그런 데서 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아르바이트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애들 다 대학 들어가고 나면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살아. 걱정하지 마.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는 저한테 미안했는지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회사 생활 한 번을 안 해본 엄마였기에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생산직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전 엄마 걱정부터 앞섰었죠. 자기 걱정은 하지 말고 넌 오로지 공부하는 데만 신경을 쓰라면서 호언장담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고 하루빨리 대학을 졸업해서 시험 합격해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전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한 것과 달리 엄마는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집안에서 우울하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기차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엄마 체질에도 잘 맞는 모양이구나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가에 가니까 엄마가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와의 사이에
조금씩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지야, 엄마가 그냥 하는 얘긴데 별 뜻 없으니까 그냥 예지 네 생각이 어떤지만 듣고 싶어서 그래. 만약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예지는 당연히 엄마 뜻 응원해 줄 거지? 엄마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다면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혹시 만나는 사람 생겼어?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엄마는 아빠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옳다구나 하고 응원이라도 해줄 줄 알았던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입장에선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고 두 분이서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다고 했지만 누가 들어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저의 의중을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눈을 까디짓고 반대를 했어요. 솔직히 저라면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꿈도 못 꿀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거면 내 얼굴 안 보고 살 생각하라고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하지만 엄만 결국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분명히 저한텐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해본 소리라고 그랬는데 얼마 후 고모의 연락을 받고 나서 전 엄마의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지야, 너 엄마랑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거 맞지? 너희 엄마 혹시 최근에 뭐 만나는 사람 생겼니? 고모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데. 아유, 그래. 너한테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하다, 예지야. 그냥 고모 얘기 못 들은 걸로 해. 고모,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요? 아, 너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 고모가 얼마 전에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엄마 비슷한 사람 봤어. 아니, 엄마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처음 보는 남자랑 팔짱 끼고 장을 보고 있더라고. 물론 너희 엄마 지금 한창 젊은 나이인 것도 알고 마음만 먹으면 괜찮은 사람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나이인 것도 알고 있지. 나랑도 가깝게 지내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영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너희 아빠랑 오죽 사이가 좋았냐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고모가 마트에 갔다가 저희 엄마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다면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영 편치가 않다면서 저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에 황당하고 그럼 그때 엄마가 나한테 떠보듯이 했던 질문이 찔리는 구석에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 싶어 바로 집으로 달려갔죠. 갑자기 집에 찾아온 저를 보고 엄마도 무슨 일이 있냐면서 깜짝 놀라고 전 반대로 엄마한테 따지듯이 화를 냈어요. 만나는 사람 있냐고요. 엄마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걸 보니 고모가 말하셨던 말씀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순간적으로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텐 만나는 사람 없다면서. 그런 거 아니라면서.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무슨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미쳤어 진짜? 너 아무리 그래도 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그러더라. 엄만 뭐 그러면 평생 혼자서 네 아빠만 그리워하면서 늙어 죽으라는 거야? 너도 혼자서 애 키워봐. 얼마나 힘든지. 엄마 책임져 줄 사람 하나 찾고 싶다는 게, 괜찮은 사람이랑 엄마도 같이 노후 보내고 싶다는 게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화부터 낼 일이야? 그러니까 방금 엄마도 엄마 입으로 인정한 거 아니야. 남자 없으면 엄마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진짜 실망이다. 아빠 보기 창피한 줄 알아. 저도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에 엄마한테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상처받을 소리만 쏙쏙 골라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제 모습에 결국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셨죠.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놈의 남자가 뭐라고, 딸이 이렇게 싫다는데 그냥 혼자서 좀 살면 안 되는 건가. 연애를 굳이 하고 싶으면 나한테도 비밀로 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할 수는 없는 건가 하고요. 화가 좀 누그러들고 나서 다시 엄마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던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고. 결혼도 안 한 총각이긴 한데 엄마 사정도 다 이해해주고 결혼해서 제 뒷바라지도 해주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솔직히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이놈이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기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안 한 남자가 뭐가 좋다고 다 큰 성인 딸까지 딸려있는 여자를 좋다고 쫓아다닐까 싶고요. 연애든 뭐든 나한테 말도 안 할 거면서 그냥 엄마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화를 내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에게 다시 연락이 오게 됐어요. 제 예상이 적중했죠. 분명히 그 사람이 내년에 승진하고 연봉 오르고 나면 빌려간 돈도 갚고 혼인신고도 하고 살림도 합쳐서 살기로 했었는데 연락 두절이지. 회사도 안 나오고. 예지야, 이거 어쩌면 좋니? 엄마 이거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 신고하는 게 맞나 싶고. 그새 그놈한테 돈까지 갖다 준 거야? 엄마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응? 그 와중에 지금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피해갈까 봐 고민하고 있는 거야? 엄마 딸 속 뒤집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무리 사람이 그동안 걱정 없이 살아오고 머리가 맑고 깨끗하다고 해도 그렇죠. 딱 봐도 어디 제비 같은 놈한테 걸린 게 분명한데 자기는 사랑이고 마음이 진심이라고 그렇게 아득바득 우길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요.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아무래도 그 남자가 엄마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같다면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공장에서 가부를 받을 수도 없고 수술비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부탁을 해왔대요. 저희 엄마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얘기에 깜빡 넘어가서 공장 다니면서 열심히 벌어놓은 돈에 아빠 보험비까지 손을 대서 2천만 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그 남자한테 보내줬고요. 돈을 챙긴 남자는 말도 없이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엄마는 이 와중에도 이걸 진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왜? 엄마가 그 사람 진심이라면서, 사랑이라면서, 엄마 바보야? 어떤 멀쩡한 남자가 애까지 딸린 사별한 여자한테 좋다고 달려들겠냐고. 엄마는 그 정도도 생각 못해? 사고는 엄마가 쳐놓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물론 엄마는 진심이었겠죠. 그래서 힘들었을 거고요. 차라리 그때 제가 쓴소리를 하더라도 엄마 옆에 붙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섰더라면 엄마가 그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엄마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매몰차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돈까지 사기당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딸밖에 없었을 텐데 그 딸까지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 속도 참 착잡했겠다 싶더라고요. 전 그때 한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서 엄마가 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수습해줄 여력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었고요. 엄마는 많이 힘들었는지 그 다정함에 의지에 신뢰를 쌓았지만 결국 2천만 원 사기라는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순리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하던 중에 경찰 신고는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착잡했어요. 이럴 때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엄마가 저런 바보 같은 남자한테 속아서 큰 돈을 사기당할 일도 없었을 거고 엄마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한테 빠져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바보같이 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들 뭐가 변하겠어요. 이미 아빤 돌아가셨고 엄마와의 사이는 더 말할 수도 없이 틀어졌는데요. 그래도 제 살 궁리는 해야 한다고 엄마가 한창 그 사기꾼 남자를 잡기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전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달려가서 합격 소식을 기쁘게 알리고 둘이 얼싸안고 기뻐했을 텐데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을 했던 탓일까요? 무엇보다 기쁜 그 소식에도 마음이 마냥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합격 소식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빠를 모신 납골당이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못 지킨 약속 내가 대신 지키러 왔어요. 아빠가 그랬잖아. 경찰 되고 나서 첫 격리는 아빠가 제일 먼저 받아주겠다고. 아빠, 딸, 잘 해냈어요. 눈물을 꾹 참고 아빠의 사진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아빠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할 수 있나 하고요. 아빠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데, 얼마나 엄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고작 마음이 외롭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빠를 배신한 엄마가 미웠습니다. 나 시험 합격했어. 엄마는 연애하느라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난 혼자서라도 아빠랑 한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엄만 뭐야? 연애를 하든 뭘 하든 난 이젠 엄마 인생 신경 안 쓸 거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 원래도 그랬잖아. 대신에 내 인생에 피해만 주지 마. 난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실망할 마음도 안 남아 있으니까. 내가 널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어떤 마음으로 널 키웠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엄마 혼자 잘 살고 연애질이나 하고 다녔던 걸로 보여? 엄마도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넌 딸이라는 애가 어떻게 내 마음 하나 이해를 못 해주고. 몰라. 난 엄마 마음 같은 거 이해 못 하겠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격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엄마의 마음을 제가 먼저 갈기갈기 찢었어요. 철없는 딸의 행동이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만큼이나 엄마한테 많은 실망을 한 상황이었죠. 앞으로 연애질을 하든 뭘 하든 엄마 인생에 간섭 안 하고 살 테니까 다신 어떤 식으로라도 내 발목 잡지 말라고 그런 모진 소리를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뭐 엄마랑 연을 끊는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을 나온 이후로 사이는 자연스레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 잘 찾아가지도 않았고 어쩌다 온 엄마의 연락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툭툭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엄마한테 더 차가운 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변명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엄마 탓도 있어요. 연애든 뭐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집을 나오고 나니 정말이지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놈이랑 연애를 하다가 된통 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모를 수가 없죠. 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을 잘도 만나는 건지 엄마는 매번 연애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휙휙 바뀌었거든요. 이번엔 그래도 꽤나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지 집에 갈 때마다 못 보던 액세서리나 가방을 들고 와선 저한테 대보면서 이것도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 들고 가라 하면서 챙겨주는 모습이 이젠 짜증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남자 없이 못 사냐 싶기도 했고요. 어디 또 말 같지도 않은 엄마 남자친구한테 받아온 물건을 나한테 왜 줘? 안 받아. 이딴 거 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 나이 먹고 철없이 연애한다고 들떠있는 거야?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때우고 있을 거면 나 집에 부르지도 마.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너, 네 엄마한테 그렇게 독하게 굴어서 대체 뭐가 남는 건데?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좀 살면 안 되니? 네 아빠 그렇게 세상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래, 네 말대로 엄마가 그냥 평생 네 아빠만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럼 네가 뭐 연료비라도 세워줄래? 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먼저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났어요. 왜 저렇게 한심하게 살까?
엄마 말대로 엄마가 평생 돌아가신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청승맞게 살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좀 제대로 된 사람이나 만나서 이왕 사는 거 좀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딸의 마음은 대체 왜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서로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매번 그렇게 다툼만 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끝은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신경 안 쓰겠다고 엄마 연애하는 꼴 보라고 부른 거면 집에 부르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가도 또 핏줄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인연이 아니더라고요. 엄마한테서 연락이 없고 잠잠하다 싶으면 별일이 없나 보다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아야 하는데 전 이상하게 엄마가 잠잠하다 싶으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소식으로 사람을 깜짝 놀래키려나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찾아갔더니 이번엔 바람이랍니다. 이번엔 정말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핸드폰으로 한참은 더 어린 여자랑 연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헤어졌다고요. 등신같이 이 남자고 저 남자고 죄다 똑같은 인간이야. 이번엔 뭐가 다를까 하고 믿었던 내가 등신이지. 바보같이 다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던 내가 문제야, 문제. 엄마, 나 진짜 이젠 엄마가 안쓰러워서 하는 소리야. 그 정도로 실패했으면 이제 남자 만나서 같이 살 생각을 접는 게 맞지 않아? 엄마도 뻔히 알잖아. 꼭 그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구분이 가능한 거야? 왜 그렇게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고. 그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 일인지 엄마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네가 내 입장 대봐. 넌 엄마 마음 하나도 모르잖아. 네 아빠 경찰 생활할 때도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지? 맨날 잠복근무니 당직근무니 대체 국민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작 집에 있는 자기 마누라 외로워 속 타들어가는 걸 하나도 모르고. 넌 네 아빠가 그렇게 순직한 게 자랑스럽니? 아니, 엄마 하나도 안 그래. 저 사람 갈 때까지 끝까지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줬구나. 집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맨날 기다렸던 내 생각하면 절대로 동료 대신 몸 던져가면서 자기 목숨 버리는 미련한 짓은 안 했겠지 하고. 네가 뭐라고 하든지 엄마 이제 진짜로 제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살고 싶어. 그 정도 욕심도 못 내니? 항상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아빠의 올곧은 성품에 혼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쳐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에게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엄마의 태도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엄마의 마지막 연애에서 1년이나 지났을까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엄마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시간 좀 내달라면서요. 또 말도 안 된 연애를 시작했구나 했죠. 일하느라 바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빨리 전화 끊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려는데 엄마가 재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굳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니까요. 재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진짜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엄마 그 말 같지도 않은 인간들 만나고 있었을 때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있었잖아. 재혼이라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이 사람은 정말로 달라.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이제 제대로 괜찮은 사람 만나서 다시 한번 정착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엄마 딸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결혼식장에 네가 앉아 있어줘야 엄마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너도 분명히 좋아지게 될 거라니까. 응? 우리 딸 엄마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 좀 하자. 뭐? 결혼식? 아니 지금 재혼을 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나보고 그 결혼식장 가서 앉아가지고 뭐 박수라도 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진짜 양심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엄마 재혼 응원 못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난 절대 엄마 축하 못하니까 나한테 축하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끊어!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건진 몰라도 엄마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와 재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까지 올리고 살림을 합치겠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딸 입장에선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죠. 엄마가 이상하게 한번 마음을 먹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런 답답한 면이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엄마의 전화는 거의 통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뭐 상을 뒤집어 엎든 뭘 하든 결국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는 걸 아니까 저도 그냥 뭐 반 포기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 사람 신원조회 한번 따주라. 정가 있는지도 봐주고 혹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어떤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근처에 순찰 나가면 한번 쓱 물어봐. 그쪽 네 관할이잖아? 사람들 사이에서 말 안 나오게 조용히 좀 해줘. 부탁 좀 할게. 뭐? 이 사람이 대체 누군데 그래? 뭐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야? 인상이 좀...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엄마 재혼 상대라고 하더라고. 괜히 또 이상한 놈 만나서 팔자 2번 꼬는 건 아닌지 내가 미리 좀 봐두려고 그래. 엄마 재혼 상대는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상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라도 이상한 놈일까 싶어 동료 경찰에게 신원조회며 근처에서 평판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봐 달라 넌지시 얘기를 해뒀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한테 문자도 왔었고요. 결혼식을 올리는 날짜와 시간을 보내놓고 저한테 꼭 참석해줬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든지 절 설득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알았지만 저도 단호한 마음이었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결혼식장인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는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너 정말 평생 엄마 안 보고 살 생각이냐. 오히려 본인이 실망해서 내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 한바탕 원망을 쏟아내더라고요. 잘 됐네. 재혼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딸 같은 건 엄마한테 그냥 짐 아니야? 그 아저씨랑 엄마 원하는 대로 평생 100년해로 하면서 잘 살아봐. 나도 엄마 인생에 더 이상 간섭 안 할 테니까. 거의 인연 끊자는 소리였죠.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남자 없이는 살지도 못하는 창피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인생을 꾸역꾸역 딸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냥 모두 다 싫고 지겨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엄마 인생에 간섭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었으면 한다고 그냥 그 아저씨랑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의무감에 연락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 제 얘기에 상처를 받은 건지 아니면 기다렸던 소리였던 건지 몰라도 그 이후로 정말 귀신같이 엄마한테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구나 싶었죠. 말도 안 되는 일로 신경 써야 하는 일들, 지긋지긋했던 엄마의 징징거림, 이젠 다 벗어날 수 있던 거니까요. 장경, 마침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너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부탁했던 일 있잖아. 내가 그쪽에 순찰 나가면서 상인회 쪽에다가 좀 조용히 물어보고 했거든? 아무래도 네가 영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쨌든 잠깐 이쪽 와서 얘기 좀 들어봐봐. 됐어. 알아봐준 건 고마운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서 나 지금 바쁜 일 있어서 급하게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너 또 엄마랑 대판했구나? 근데 들어봐봐. 그냥 넘어가기엔 아무래도 이 경찰의 직감이라는 게 영 찝찝해서 그래. 이 사람 분명히 신원조회 했을 땐 뭐 나오는 거 하나 없이 깨끗하길래 괜찮은 사람 만나셨구나 했거든? 근데 막상 그쪽 근처 가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얘기하기 꺼리는 눈치더라고. 내가 이쪽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파봤거든? 이 인간 판 깔아주고 돌아다니면서 노름하는 꾼이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노름꾼이라고? 진짜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그런 인간만 골라가지고 머리 아파 진짜. 여기서 하나 할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나가자.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지난번 동료 경찰한테 엄마의 재혼 상대에 대해 남모르게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뒷조사를 마친 동료 경찰이 영 찜찜하다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골 때리더라고요. 뒤를 파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판 깔고 화투치는 타짜인 것 같다고요. 여태 해먹은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여태까지 안 잡혔냐.
분명히 신원조회 땐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놈인 거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장경, 여태 그런 놈들 한두 번 상대해봐. 잘못했다고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옥살이 다 하고 나온 놈들은 진짜로 정직한 놈들이지. 오히려 난 그런 놈 아닙니다 하고 신분 세탁 싹 하고 지금 멀쩡하게 가게 운영하고 있는 놈들이 더 무서운 놈이다 이 말이야. 내가 남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그런 놈이랑 같이 사는 거 어머니한테도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엄마랑 거의 인연 끊고 지내고 있는 중이야. 아, 진짜 왜 하필이면 또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그쪽 좀 더 파줄 수 있어? 혹시 알아? 그전까지 한 번도 죄 안 짓고 산 놈이어도 이번에 뭐가 됐든 하나 제대로 잡아서 넣을 수 있을지? 저도 엄마랑 거의 인연 끊다시피 하고 지내고 있다고 이젠 뭘 하고 살던지 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말이야 그렇게 하지.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재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연락도 없고 안 그래도 찜찜하던 차였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답답한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냐? 나한테 먼저 다 전화를 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일하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몸 사려가면서 일해. 네 아빠처럼 그러지 말고. 전화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을 쏟아내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이 올라올 것 같고 괜히 목이 메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요. 사랑하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망을 하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너무나 미워하는 제 감정도 결국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저도 엄마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해? 그냥 엄마 재혼하고 나서 연락 한 번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지.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야? 엄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잠깐 엄마 집으로 가서 얼굴 좀 봐도 되나 싶어서 엄마 살고 있는 것도 보고 그 아저씨란 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한 번도 인사 같은 거 못했으니까. 엄마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주소 보내줄게. 너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집도 제대로 못 치워놨는데 어떡하지? 엄마 금방 가거든? 너 뭐 커피 같은 거라도 마실래? 엄마가 사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엄마 진짜 금방 가. 문자로 주소 보내줄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제가 마음을 바꾸기라도 할까봐 엄마는 허겁지겁 저한테 문자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주소를 보내놓으셨어요. 착잡한 마음으로 엄마를 만나러 그곳으로 향했고요. 아파트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내린 엄마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결혼해서 얼굴 펴고 행복하게 잘 지낼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좀 더 수척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혼이라고 얼굴 폈을 줄 알았는데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정말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는 잘 대해줘? 엄마 일부러 다이어트 한 건데? 아, 그럼 잘 지내고 있지. 아저씨도 엄마한테 잘해줘. 잘 못해줄 이유가 뭐 있겠어. 얼른 들어가자. 엄마가 커피랑 너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어. 오랜만에 제 얼굴을 봐서 반가웠던 건지 엄마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셨어요.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던 것보단 좀 더 따뜻하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케이크 곁에 있는 비닐을 벗겨내다 옷소매 끝에 크림이 조금 묻어 화장실에서 대충 옷을 빨기 위해 들어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비누로 대충 문질러서 빨면 지워지는데 뭐. 화장실 좀 쓸게.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이 영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내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안심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문을 닫고 손을 씻는데 정말 현관문이 부서질 것처럼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문 걸쇠가 고장나서 바람 때문에 문이 닫힌 건가 했어요. 잠시 후에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뭐야? 대체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는 여자가 무슨 돈 쓸 데가 이렇게 많아서 낭비를 하고 있냔 말이야. 택시를 타질 않나 커피를 처음 마시질 않나. 야, 네가 무슨 재벌이야? 내가 벌어다 준 돈 펑펑 쓰는 무슨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아?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내 눈 똑바로 봐봐. 너 정신 제대로 안 차릴래? 이년이 진짜 미쳤나? 어디 감히 택시를 타고 다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엄마 이번 결혼도 제대로 실패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급하게 있던 곳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카드가 엄마 카드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결제 문자를 본 쓰레기 같은 인간이 가게에서 일을 하다 말고 집에 있는 엄마한테 고작 이까진 일을 따져 물으려고 헐레벌떡 달려온 거라고요. 부부싸움이니까 소란이 조금 잠잠해지면 나갈까 싶었는데 들어보니 저희 엄마가 일방적으로 혼나고만 있지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혼나고 있는 거다 생각이 들어 급하게 화장실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험한 꼴을 봤을 뻔 싶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광경은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습니다. 엄만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리고 잔뜩 쫄아 있었고 아저씨는 커다란 손으로 저희 엄마 뺨을 내려치기 직전에 저와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야, 너 미쳤어? 이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올려? 그때부터 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눈 뒤집혀서 그 아저씨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눕혀 한 손으로 제압을 시켜버렸어요.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그년 딸인가 뭔가 하는 그 기집애구나. 이게 아주 지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가 미쳤나? 야,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이렇게 건방지게. 그동안 열심히 뒷조사를 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개차반이라는 거 그래도 전 미리 예습을 할 수 있었잖아요. 엄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희를 뜯어 말리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전 다리로 그 인간의 목덜미를 콱 다시 잡아 누르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저씨야말로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그 엄마의 그 딸년이라고 하는 그 딸년이 경찰인 거 알고 있지? 어디 대한민국 경찰 무서운 줄 모르고 당신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야. 알기나 해? 안 그래도 조만간 당신 탈탈 털어서 제대로 콩밥 좀 먹여줘야겠다 싶었거든. 뭐 경찰? 경찰이 이렇게 죄 없는 선량한 시민 괴롭혀도 되는 거야? 당신 뭐하고 서 있어? 당장 112 신고 안 하고. 지금 여기 경찰이 죄 없는 시민 패고 있다고 당장 신고하라고. 죄 없는 시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나라에서 불법 도박은 범죄인 거 몰라? 당신 전국 돌아다니면서 판 까고 다니는 타짜였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조그만 동네 기어들어와서 당신 같은 인간이 잠잠하게 지낼 리가 없지. 저기 사거리에 있는 오락실 거기서 또 모여서 불법 도박 연구하고 있다고. 안 그래도 제보 다 받고 찾아오는 길이야. 원래는 노름만 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엄마 혹시 이 인간한테 또 맞았던 적 있어? 폭력 가지고 아주 빵에서 다시는 못 나오게 제대로 전과 한번 만들어주려고. 당신 어제도 나한테 손 올렸잖아요. 물건 집어던져서 여기 멍든 게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남아있는데. 그래, 내 딸이 경찰인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당신 같은 인간 우리 딸이 깜빵 집어넣으면 평생 나 해코지 못하고 그 안에서 푹 썩어야 되는데. 아이고 예지야.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정말 없었냐고 엄마를 보채자 그제서야 저에게 사실을 실토하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저 비열한 인간이 엄마에게 손을 올렸다고 말입니다. 찝찝한 마음에 동료 경찰과 함께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엄마와 만나고 있던 사람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실 오늘 엄마를 만나자고 했던 것도 엄마의 안부를 살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집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도 있었거든요. 저한테 붙잡힌 이 인간이 자기 죄를 스스로 술술 불면서 전 뭐 더 이상 손 쓸 필요도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해 경찰서로 넘길 수 있게 됐고요.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손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저 사람이 너한테 손댄 데 없어? 우리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만 봐. 내가 정말 지옥까지 쫓아가서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난 멀쩡해. 엄마의 말로 괜찮아? 어제까지 저 인간이 손 올렸다면서 그런 사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앓고 있었냐고. 딸한테 말하기 어려웠으면 적어도 경찰인 나한테는 알렸어야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민폐일까봐 그랬어. 여태까지 너 실망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까지 했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지. 저 인간이 설마 아니 저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예지야. 이제 엄마 다시는 저런 인간들 안 만나고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게. 우리 딸 어디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작 맞은 건 자기면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연신 살피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마냥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의 화해를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엄마인데 저 아니면 누가 챙기겠냐고요. 그 인간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얌전히 연행했고 감히 저희 엄마한테 손을 올렸다는 사실이 경찰서 안에서도 쫙 퍼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서류 철로 머리통을 한 대씩 3개 후려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경찰서에 와선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어찌나 속이 통쾌하던지요. 아저씨 잘 들어. 우리 엄마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경찰 옷 벗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복수할 거니까 아저씨 인생 이제부터 어떻게 망하는지 잘 지켜봐봐. 잔뜩 쫄아서 저와 눈도 못 마주치는 인간에게 그렇게 저주의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고 여자를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 엄마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철없는 저희 엄마지만 이젠 서로 용서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자 합니다. 엄마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누구보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제 마음을 잘 알아줄까요? 저희 엄마 이젠 철 좀 들고 제대로 살라고 따끔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격이 꽤 밝은 편이에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는 늦둥이 딸로 태어났거든요. 부모님께선 사업을 하셨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에 어렸을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학창시절 내내 반장, 회장을 놓치지 않았고 부모님께선 그런 오빠들을 몹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오빠들이 있었기에 전 어렸을 적부터 공부나 재능에 대한 각종 부담감이 없이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며 즐겁게 자랐고 오빠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었던 저를 몹시 예뻐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오빠들을 잘 따르고 좋아했고요.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으니 전 언제나 긍정적이고 해맑은 아이였어요.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제게 성격이 참 밝으시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며 칭찬을 해왔고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은 저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도 제 외향적인 성격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전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전 신부 측 친구였고 남편은 신랑의 학교 선배였어요. 일반적이라면 서로 인사를 나눌 만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신부 측 자리가 부족했던 탓에 제가 신랑 측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어렸을 적부터 성격이 몹시 소심했다고 해요. 옆에 앉아있긴 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던 저에게 당연히 먼저 말을 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에게 관심이 갔어요. 본인 결혼식도 아닌데 어찌나 긴장했는지 손에는 땀이 범벅이고 나오는 음식들은 전부 먹는 둥 마는 둥 분명 신랑의 지인일 텐데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참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사람이겠다 싶었죠. 식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전 남편에게 조심스레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리죠? 신랑이랑 각별한 사이신가 봐요. 결혼식 보는 내내 우시던데. 아참, 전 신부 친구예요. 신부 쪽 테이블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까부터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시계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혼자 오셨어요? 일행이 없으신 것 같던데요.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제가 갑자기 말을 걸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던 반응이었기에 전 별 무리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신랑의 친한 대학교 선배라고 했고 대학 시절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남편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신랑이었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여러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친밀한 사이였기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다며 너무 유난이었나 쑥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런 순박한 모습에 남편에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전 남편에게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커피나 한잔 하러 가실래요? 하고 물었고 남편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가까워진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쩐지 결혼 얘기에 조금 망설이는 눈치였고 둘 다 결혼을 생각하기에 그리 이른 나이도 아니었기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혹시 날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나 집안에 큰 문제가 있나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고 남편에게 솔직한 제 생각을 얘기하며 왜 그러냐 묻자 남편의 한숨을 푹 쉬며 시어머니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이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문제가 많은 분이셨다고 하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 보증을 서주질 않나 기껏 다 복구하고 겨우겨우 모아두었던 돈은 투자 사기로 전부 잃어버리고 귀가 종이장처럼 얇아 사기를 당한 뒤에도 사입이며 다단계며 각종 이상한 것들에 빠져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줄곧 시어머니의 행동을 참아오시던 시아버지께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도 사이비 종교를 강요하기 시작하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이혼을 선언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선 아들 둘을 모두 데려가시라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모두 데려가면 죽어버릴 거라고 울며 불며 협박을 해서 겨우 큰아들이었던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답니다. 시어머니께선 이혼 후로 여전히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계셨고 이내 다니시던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항상 종교 모임에 나갈 걸 강요하셨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일삼으셨기에 어린 남편은 공포에 질려 시어머니를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남편의 기억 속 종교단체의 모습은 지금 떠올려도 참 기괴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강당에 모여 신을 부르짖으며 울고 교주라는 사람은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 소리를 지르고 강당 한켠엔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도 남편처럼 모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선 종교단체에 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단체에서 내쳐지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셨고 돈이 없어 몇 날 며칠을 라면만 먹으며 버티던 가정 형편도 점점 나아졌다고 해요. 어렸을 적부터 강압적인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자연스럽게 성격이 소심해졌고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커서도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연구원이 되었고 지금도 대인관계가 그리 넓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어렸을 적엔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다른 사람들 눈엔 시어머니가 많이 이상하고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본인에겐 소중한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본인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를 혼자 두면 또 사기를 당하거나 이상한 종교에 빠져버릴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 크다고 했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조금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리 평범한 분도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러나 남편은 몹시 강경했고 전 남편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터라 일단 시어머니를 함께 만나뵈기로 했어요.
만나 뵙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막상 만나 뵌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멀쩡하신 분이었어요. 성격도 밝고 웃는 모습이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그 나이 때 어르신들처럼 보수적이지도 않고 매사에 열려있는 분 같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지금은 내가 안쓰러워서 모시고 산다고 하지 막상 마누라가 생기면 곧 분가하려고 할 거라면서 저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천성이 나쁜 분은 아닌데 기가 얇고 본인 주장이 약하신 분이라 과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생각들은 모두 크나큰 착각이었지만 말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전 제가 과한 걱정을 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엔 친정 부모님께서 얻어주신 2층짜리 주택에서 시어머니와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은 저희 친정이 부잣집이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냥 홀리듯이 부모님이 사업하신다 정도로만 얘기했더니 이 정도로 잘 사는 집인 줄은 몰랐다면서 주택을 보고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과분한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 아니냐면서요. 그런 남편에게 전 알면 잘하라며 장난스레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시던 시어머니께선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시작은 사소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정도로 큰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도가 담겨있는 거짓말이었죠. 분명 오늘 저녁은 밖에서 친구들과 드시고 오실 테니 둘이 나가 먹어라 하셔놓고 막상 남편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면 왜 본인을 놓고 갔다 오냐 너무한 거 아니냐 성을 내셨어요. 저한테는 날 것이라면서 질색을 하신다고 회 종류를 사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어느 날은 회가 먹고 싶다고 어떻게 된 애가 회 한 번을 안 사오냐고 투정을 부리시기도 하고요. 처음엔 건망증이신가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건가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 시어머니께선 그저 거짓말을 하시는 게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전엔 개방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모습들은 알고 보니 사리분별을 못하실 정도로 아무 것들이나 다 옳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나 미신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시어머니께선 매사에 저럴 수도 있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팔아대는 싸구려 건강상품에도 눈을 빛내시며 저런 것들을 꼭 사 먹어야 한다며 주문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선 틈만 나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주워 듣고 오셔선 저와 남편에게 강요를 하셨고요. 옥돌 매트부터 다시마가 몸에 좋다느니 음이온이 어쩌고 무슨 환이 좋다네 어쩌네. 물론 그 나이 때 어르신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선 정도가 조금 심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다달이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선 그 용돈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밖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사오는 데 사용하셨죠. 그러나 대부분이 적은 금액이었고 건강이나 미신에 관련된 것들이라 남편은 별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시어머니의 극성맞은 미신신봉 건강식품 사재기에 넌덜머리가 났지만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애초에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니 꾹 참고 넘어갔죠. 그러나 시어머니와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도벽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첫 도둑질은 바로 제 화장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화장대에 올려두었던 화장품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께서 방을 청소하시면서 실수로 버리셨나 생각했죠. 제가 워낙 평소에 꾸미는 걸 좋아해서 화장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화장대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죠. 근데 화장품이 사라지는 횟수가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났고 이 정도면 분명 고의로 누군가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절대 아닐 테니 분명 시어머니의 짓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을 때 시어머니의 방을 뒤져봤지만 이상하게도 화장품이 나오질 않았어요. 내가 착각했던 건가? 괜히 어머니를 의심했던 건가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제껏 훔쳐갔던 화장품들을 계모임 사람들한테 다 가져다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어머니를 모시러 계모임에 남편과 함께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니께선 회사를 그만두신 후로 적적하셨는지 동네 계모임에 참석하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신 후로도 그 아주머니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고 계셨기에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그날따라 모임이 늦어져 걱정되는 마음에 저와 남편이 차를 끌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날이었어요. 계모임은 주로 모임장이 집에서 진행됐는데 저희 집과 같은 동네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주택이었죠. 모임장은 꽤 나이도 있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의 할머니였습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적적한 마음에 계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계모임의 인원들은 대부분 시어머니와 같이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신 사람들이었고 사회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가방끈도 긴 사람들이었기에 다들 여유가 있고 모임 자체가 품위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시어머니께서 계모임을 다니시겠다고 하셨을 때 또 어디서 이상한 모임 갖는 것에 회유돼서 사이비에 빠지셨을까봐 걱정이 됐다고 해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말렸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럼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도 되겠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께선 아들이 그러면 모임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방방 뛰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님을 따라서 계모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어떤 분위기의 모임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모임원들은 사이비 같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일을 그만두고 적적한 마음에 어울릴 사람들을 찾아 모인 중년 여성들 같았다고 했어요. 건전한 모임 같아 남편은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모임에 나가는 걸 허락했고 그 뒤로 꾸준히 계모임에 다니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를 모시러 모임 장소에 갔더니 그 자리에 있던 계모임원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익숙한 화장품을 가방에서 꺼내는 겁니다. 제가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부터 화장품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정판 화장품이나 외국에서부터 사오는 화장품도 많았는데 그 계모임원이 들고 있던 크림은 제가 몹시 아끼던 것이었어요. 특별 주문으로 외국에서 사온 제품이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것이었는데 모임원이 그 크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 모임원에게 조심스레 혹시 그 크림 어디서 구매하셨냐? 저도 그 제품 가지고 싶었었는데 구하기 쉽지 않더라 물으니까 그 모임원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러시냐며 이 크림 그쪽 시어머니께 선물 받은 건데 물어보시면 알 거라고 순순히 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제 물건을 훔쳐다 본인에게 선물한 것이라곤 전혀 생각조차 못했었던 거겠죠. 그렇게 모임에서 집에 돌아온 후 전 바로 시어머니를 질책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 일을 상의했어요. 그동안 화장품들이 사라졌었는데 범인이 어머니인 것 같다. 오늘 모임에 가보니 그 모임원 한 명이 내 것처럼 보이는 화장품을 쓰고 있기에 어디서 났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선물해 주셨다고 했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도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무슨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냐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걱정이었죠. 어머니께서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건 다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고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며 절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남편은 제가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표정이 몹시 굳어지며 한숨을 팍 쉬더라고요. 어머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셨구나 하면서요. 무슨 일인가 하니 어머니 도둑질은 제 화장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께서 각종 사고를 치고 다니셨다는 얘기는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벽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고 해요. 주로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이나 식당에 있는 물건들을 몰래 가방에 숨겨 집에 가지고 오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는 질색팔색을 하시며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을 훔쳐오는 거냐 성을 내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기가 언제 물건을 훔쳤다고 생사람을 잡냐며 자기도 가방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실수로 챙겨온 거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내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훔쳐오시는 것들은 주로 작은 물건들이었고 심한 수준의 도벽이 아니었기에 가족들 모두 어머니께서 또 저러시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터졌어요. 가족들과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밤 갑작스레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시어머니께 몇 월 며칠 몇 분경에 이런 금은방을 들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어머닌 그런 적 없다. 처음 들어보는 금은방이다. 딱 잡아 떼셨지만 경찰들은 이미 CCTV를 다 확인하고 온 거라며 조사받으실 때도 지금처럼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양손을 잡아 끌고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에 시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어안이 벙벙해 잠옷 위에 외투를 주워 입고 경찰들을 따라 나섰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선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훔치셨던 거예요. 딸이 얼마 후에 결혼하는데 예물을 보러 왔다면서 각종 비싼 목걸이며 반지를 구경하시곤 금은방 주인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값비싼 목걸이 하나를 몰래 품 안에 넣어오셨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게를 떠나고 바로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금은방 주인이 신고를 했고 당연히 목걸이를 훔쳐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CCTV에 찍혀 있었기에 시어머니께서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펄펄 뛰었고 무슨 저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냐며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차마 두 아들의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 수 없었던 시아버지께선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내주고 간신히 형사고소를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시어머니께선 도벽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한번 큰일을 겪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도벽을 고쳤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 남편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거죠. 이번에도 처음은 제 화장품같이 작은 것들을 훔치는 도둑질로 시작됐지만 언젠가는 저번처럼 큰일을 낼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찾아가 지금까지 제 화장품을 훔쳐가신 게 어머니가 맞냐 물었고 역시나 시어머니께선 딱 잡아 떼시며 그런 적 없다. 걔가 그러디 무슨 증거가 있길래 본인을 도둑으로 몰아가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이미 증거도 다 있고 어머니께 먼저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려 물어보는 거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본인은 그런 적 없다며 제가 부주의해서 물건을 잃어버려 놓고 본인에게 뒤집어 쓰는 거다 발뺌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도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구실 거면 이제 개모임도 가지 말라고 그 모임에 다시 다니다 보니까 헛바람이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다 소리를 질렀어요. 언제나 온순하기만 하던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셨는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며 사실 자기가 가져간 것이 맞다고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눈앞에 비싸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다면서 계모임 사람들은 모두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라 틈만 나면 비싼 선물을 돌리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오는데 자긴 그러지 못해서 괜히 기가 죽었었다며 제게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싹싹 비시는데 마음이 괜히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전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께선 다시 제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 미심쩍어 보이긴 했지만 계모임에 나가시는 건 시어머니의 유일한 낙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마지못해 시어머니께서 모임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대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정말로 모임이고 뭐고 못 나가신다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머니께서도 얌전히 생활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선 아들이 둘 있었다고 했죠. 남편에겐 5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께선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줄곧 시아버지 밑에서 자라오셨기에 시어머니와는 그닥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과 같은 중대사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동서와 함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내향적이고 몹시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남편과는 다르게 도련님은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과였죠. 사람은 본인과 반대되는 사람한테 끌리기 마련이라고
동서는 한눈에 봐도 무뚝뚝하고 냉철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먼저 말 걸기도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었달까요? 게다가 알고 보니 저보다 나이도 한 살 더 많았고 어쩐지 제겐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냐, 도련님 어디가 좋아서 결심하신 거냐 싹싹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몹시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짧게 대답을 했을 뿐 그닥 저와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눈치가 아니었어요. 도련님께선 동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며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니 이해해달라고 하셨고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처럼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으시며 두 사람을 맞아주셨고 그렇게 인사자린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어요. 얼마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회사를 운영하셨기에 한 회사의 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책임감을 요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동서가 더욱 대단해 보였어요. 어찌 보면 조금 딱딱하고 무례해 보였던 그 태도가 그동안 많은 사회생활을 겪어오며 만들어진 것이었겠구나 싶었죠. 생각해보면 동서는 크게 무례한 짓을 하지도 않았었고요. 그저 조금 무뚝뚝했을 뿐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섞는 건 아니니까요. 첫인상과는 다르게 동서는 결혼 후에 시댁 식구들을 꽤나 살뜰하게 잘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저와 남편 선물을 사서 보내질 않나 여러모로 상당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도련님 말대로 그날 조금 긴장을 했을 뿐이지 생각보다 더 사려 깊고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죠. 저 또한 그런 동서에게 자주 선물을 보냈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형님이니 윗사람이긴 했지만 동서가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어쩐지 든든한 느낌이 들었기에 손익관계를 따지기보단 그저 평범한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처음엔 동서도 절 윗사람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렵게 생각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격 없이 다가가자 동서 또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절 편안하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께서 결혼하신 뒤로 한동안 저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냈고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일을 시작하시겠다고요? 그것도 동서회사에서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시기만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다시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요.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동서에게 계속해서 따로 연락해 회사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겠냐 부탁을 하셨었더라고요. 동선 처음에 당연히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떼를 쓰시니 결국 자리를 하나 마련해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도 했고 정말 우연히도 동서의 회사와 비슷한 계열에서 일을 하셨었기에 가능한 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신 시어머니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혹시나 회사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시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동서에게 연락해 은근슬쩍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동서는 평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괜히 나서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었고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일을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칼같이 자르겠지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선 동서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신 후로도 꾸준히 계모임을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계모임 사람들과 여행을 가신다는 말에 용돈을 조금 쥐어드렸더니 반색을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여행을 떠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구경하실 걸 생각해서 그렇게 신이 나셨던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어찌됐든 시어머니께선 예전처럼 이상한 건강용품들이나 미신 관련 물건들을 사오지도 않았고 점점 혈색도 좋아지시고 건강하고 밝은 분이 되어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집에만 계시다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본인 손으로 뭔가를 일궈내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남편도 몹시 좋아했고 저 또한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상 도련님께선 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특별한 연락이나 교류 없이 서로 존재만 아는 정도로 대면대면 지낼 수 있었는데 동서 쪽에서 먼저 선물도 보내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동서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자 동서가 내일 점심에 시간이 되냐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다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단 둘이 만나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기에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무슨 고민이 있나 싶었고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처음으로 든 생각은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회사 돌아가는 일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은 생각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약속 자리에 나갔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선 안색이 몹시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 묻자 동선 망설이다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시어머니께서 도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회사 비품이 자꾸 사라진다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 짓이 맞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비품뿐만 아니라 직원들 물건에까지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놓고 말씀드리기엔 너무 껄끄러워서요. 동서 입에서 나온 도벽이란 말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그 버릇을 아직 못 고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회사 생활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동서가 얘기한 시어머니의 도벽이었습니다. 처음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다고 해요. 설마 이 시어머니께서 동서 회사에서 물건을 훔쳐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테니 당연한 일이었죠. 동서가 시어머니의 도둑질을 알게 된 건 직원 덕이었습니다. 동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사장의 시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직원들은 시어머니의 도둑질을 눈치챘으면서도 차마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지적을 하거나 동서에게 일러바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참아왔었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 가장 젊은 사원 하나가 참다 못해 동서에게 은근슬쩍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흘렸다고 합니다. 처음 동서는 그 사원의 말을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는 다르게 동서는 도련님께 그간 시어머니의 얘기를 전혀 전해 듣지 못했던 상태였고 어쩌다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 정도나 하는 시어머니께선 여러모로 꽤 괜찮은 분이셨으니까요. 각종 미신이며 사입이며 도벽이며 하는 문제들이 시어머니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었겠죠. 동선 직원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선 탕비실의 각종 비품들은 물론이고 옆자리 직원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어요. 물론 가져가도 크게 티가 안 나는 과자나 연필 같은 작은 물건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묻고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동서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시어머니께 차마 먼저 얘기를 꺼내질 못하겠고 속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 동서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며 시어머니의 도벽은 오래된 병이라고 아마 동서가 말한다고 해봤자 발뺌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실 가능성이 크다. 동서가 직접 얘기하지 말고 자꾸 비품이 사라진다. 또 사라지면 CCTV를 확인해서 범인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라도 써붙여라. 그럼 아마도 눈치가 보여서 그만두실 거다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에 동서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면서요. 전 그럴만하다고 저도 결혼 전에 남편에게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다. 게다가 결혼 후에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시니 힘들 때가 많다며 동서 심정 이해한다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동서에게 시어머니께서 도벽 외에 다른 것들은 없냐, 일은 잘 하시냐 묻자 동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생각보다 일을 잘하신다고 답했어요. 처음에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땐 몹시 당황스러운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본인 선에서 적당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서의 대답이 썩 믿기진 않았지만 동서가 괜찮다는데 굳이 더 캐물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렇냐 다행이다 정도로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터졌어요. 제가 꾸미는 것을 몹시 좋아한다는 얘기는 앞서서 많이 했었죠. 제 취미는 각종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가방, 옷 등을 사들이는 것인데 그날도 평소처럼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다가 동서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격은 꽤 나갔지만 생각해보니 그동안 동서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출근을 시작하신 뒤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줄어드니 제가 몹시 편해지기도 했고 동서가 말은 괜찮다 했지만 마음 고생할 것이 뻔히 보여 약소하지만 이런 거라도 하나 선물해주자 싶어 목걸이를 구매해 동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갔어야 했지만 백화점이 마침 동서 회사 바로 옆에 있었고 점심시간 즈음이었기에 잠시 들러 목걸이만 전해주고 갈 생각이었어요. 동서 회사는 말로만 전해 들었지 직접 가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었고 그런 회사를 실제로 보니까 동서가 새삼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실 동서에게 선물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굳이 회사로 찾아간 데엔 시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궁금한 탓도 있었어요. 동서 말로는 나름대로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는 했지만 제 생각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올라 사무실 문 앞에 섰는데 문 밖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다가서니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문을 살짝 열고 안을 살펴보는데 소리 지르고 있는 여잔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셨으면 됐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당신을 참아줘야 하는 건데,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인간이면 인간답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이 멍청한 년아. 그렇게 한심하게 살면서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너 같은 년은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발 꺼지라고. 동서는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며 사대질을 하고 있었고 그런 동서의 앞엔 충격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진 어머니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사무실 안의 직원들은 모두 그 모습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겨우 도벽 때문에 저렇게까지 어머니께 막말을 쏟아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급하게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동서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동서가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그렇지 회사 비품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동서의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 사리 분별이 안 돼? 어머님께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갑작스레 등장한 저 때문에 동서도 몹시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씩씩대며 숨을 몰아쉬던 동선 한숨을 푹 쉬곤 여기는 왜 오셨냐.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 어머니 모시고 그만 돌아가시라. 제게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더니 이젠 또 평소에 제가 알던 동서처럼 구는 모습에 저도 몹시 혼란스러웠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시어머니께 당장 사과드려라. 비품이 많이 비었다면 그동안의 금액은 내가 변상하겠다 말하자 동선 누가 그깟 비품 때문에 그러는 줄 아시냐며 시어머니를 죽일 듯 노려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도 조금 이상했어요. 아무리 본인이 잘못을 하셨다고 한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해놓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동선 직원들에게 모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라고 했고 숨죽이며 우리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동서의 한마디에 우르르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동서는 긴 한숨과 함께 얘기를 시작했어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동안의 얘긴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셨을 땐
동서의 말대로 꽤나 일을 잘 하셨다고 해요. 그저 적적하신 것 같아 만들어드린 일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역할을 잘 하시는 모습에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은 얼마 유지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선 출근을 하셔놓곤 점점 일은 뒷전이고 인터넷으로 고스톱을 치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터넷 게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나 화투 치는 그 게임이요. 근무 시간에 일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화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 비품과 직원들 물건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자 결국 동사는 참다 못해 저에게 얘기를 꺼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굳이 화투 얘기를 꺼내지 않고 도벽 얘기만 했던 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일을 안 하셔도 내가 적당히 알아서 관리하면 되지. 적어도 일을 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저와 얘기를 나눈 후로 비품에 관한 얘기를 벽에 써붙여 놨더니 시어머니께선 도둑질을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무 시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행동은 계속됐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선 동서에게 월급을 조금 일찍 줄 수는 없겠냐 물어오셨다고 해요. 동서는 솔직히 일도 안 하시면서 양심이 있으신 거냐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괜히 일을 껄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참았고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월급을 몇 번 가불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선 점점 회사의 출근도 제 멋대로 하시고 태도가 엉망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동서가 직접 데려온 직원인 시어머니께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 분위기를 흐트리기만 하자 다른 직원들은 점점 불만이 늘어났고 다른 건 몰라도 회사에 출근 안 한다는 건 더 이상 일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동서는 결국 어머니께 얘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회사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있냐? 일이 재미가 없으시냐? 그만두고 싶으신 거냐? 최대한 시어머니 입장을 배려하면서요. 시어머니께선 그런 동서의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사실 본인이 빚이 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도 전부 다 빚 때문이었다고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에 동서는 어안이 벙벙했대요. 빚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나가시던 그 계모임이 화투치며 도박을 하는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품위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셨던 분들이었는데 모여서 하는 일이 다름 아닌 도박이었다니요. 그렇게 인자한 인상이셨던 모임장 할머니께서 도박판을 만든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다니셨던 계모임은 도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모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화투치고 큰 돈을 주고받으며 친목을 쌓았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떠났던 여행도 사실은 원정 도박이었다고 했어요. 돈 많은 사모님이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상류층 모임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선 사이비 종교에서 만났던 모임장 할머니와의 인연으로 계모임에 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임원들은 하나같이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선물을 돌린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들 남아도는 돈으로 매일 도박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니 그럴 만도 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선 동네 산책을 하시다 우연히 모임장 할머니를 마주쳤었는데 별 볼 일 없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같은 동네의 고급 주택에 살고 계신다는 걸 알고 모임에 초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귀가 얇은 시어머니께선 불법이 아니고 그저 가벼운 친목 모임이라는 말에 홀랑 넘어가 모임에 참여하게 됐고 초심자의 행운인지 초반에 돈을 좀 따기도 했지만 결국엔 실력자들을 이기지 못해 도박에서 계속해서 지시며 빚을 많이 얻게 됐고 남편이 매달 드리는 용돈만으론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후로도 계속되는 도박으로 돈을 잃기만 하셨고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한탕 크게 벌기 위해 밤낮으로 화투에 매달리게 됐고 그래서 회사 생활이 그렇게 엉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사연을 들은 동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결국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저 같으면 어머니께 그만한 돈을 드릴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동선 빚만 해결되면 어머니께서 일도 다시 열심히 하시고 도박을 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괜히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중독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께선 빚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루 종일 눈앞에 화투패가 떠다닐 정도로 심한 도박 중독이었고 동서가 빚을 갚으라며 시어머니께 드린 돈을 그대로 도박에 사용해 전부 잃어버리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시어머니에게 악을 썼던 것이죠. 그간의 얘기를 모두 알고 나니까 동서가 미치지 않고서야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당장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어머니와 화투를 치던 계모임 사람들은 모두 불법 도박으로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시어머니께선 본인의 행동에 제대로 된 벌을 받으셔야 정신을 차리실 거라며 이제 가족이고 뭐고 눈 감아주지 못하겠다 정도를 모르시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변하시기 전까진 연을 끊고 살겠다 선언했고 결국 시어머니께선 상습적인 불법 도박으로 징역을 살게 되셨어요. 다른 개 모임원들은 벌금형으로 풀려났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선 이미 빚이 한가득이었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벌금으로 낼 돈이 없으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선 통곡하시며 가족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셨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정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법을 이제 어머니도 잘 알게 되시겠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되신 후로 동선 조금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유가 어찌 되었건 본인이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동선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동서였는걸요. 전 그런 동서에게 마음 쓸 거 없다며 어차피 언젠간 저렇게 되실 분이었다. 그동안 동서가 가족들 모르게 마음 고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언제나 단단하고 듬직해 보이던 동서가 그날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달래주며 동서와 전 전보다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오빠들 밑에서 자라 항상 여자 형제가 가지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동서를 만나게 되려고 자매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피가 섞인 자매는 아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와 동선 거의 자매나 다름없이 가까이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보내고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모두 극복하고 어머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께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지만 차마 어머니를 모질게 끊어내지는 못했었는데 그 즐겼던 인연의 끈을 드디어 놓아버린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지내실 땐 어머니 눈치가 보여 시아버님과 자주 만나 뵙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시아버님과 동서 부부와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식사도 하고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아무리 그래도 남편 어머니신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 어머님께 면회를 가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오히려 남편이 단호하게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진 다시는 어머니를 가까이 두지도 믿지도 않겠다면서요. 그런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약해지려고 했던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도박을 하다 잡혀 들어간 사람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동안 미루기만 했던 사연을 써 내려가 봤네요. 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사연들을 보면 멋있는 말도 하고 인생의 교훈을 얘기하며 끝내기도 하던데 전 그런 건 잘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글 쓰는데 소질이 없나 봐요. 부디 사연을 들으시는 내내 불편함이 없으셨길 바라며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